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코너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근 사립 유치원들의 누리과정 지원금 비리 사태와 대책에 관련한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나정 시청자 평가원과 염혜원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누리과정 국가지원금을 유용한 사립 유치원의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전국적으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평가원은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 16일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지원금 유용 사태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학부모님들께 큰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적발된 금액이 무려 269억 원에 달했는데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최근 5년 동안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유치원들의 이름입니다. 1,800여 개 유치원에서 5,900여 건이 적발이 됐는데요. 돈으로 치면 269억 원이 교육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돈을 쓴 내역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도 굉장히 큽니다. 한 유치원은 교비를 설립자 개인 명의의 통장에 1억 8천만 원이나 쌓아두다가 걸렸는데 명목이 교직원 복지 적립금이었습니다. 또 설립자 명의로 6천만 원을 만기 환급형 보험에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교재와 교구를 사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곳도 있었는데요. 실제보다 많은 돈을 업체에 보내고 차액을 돌려받는 겁니다. 이 교재 공급업체가 가족 명의인 곳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설립자 가족이 모든 이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자녀를 교원으로 채용한 유치원 중에는 교비로 자녀의 장기저축 급여를 내고 처우 개선비까지 줬습니다. 지원금을 이렇게 마치 사유재산처럼 쓰고 휴대전화 요금과 재산세를 내는데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여금 등으로 설립자와 가족들이 뭉칫돈을 가져가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한 유치원은 원장은 설 상여금이 790만 원, 사무직인 배우자는 650만 원을 받고는 선생님들에게는 5만 원씩만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체험학습장을 설립자나 가족 이름으로 만들고 소풍 갈 때마다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돈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유용해 놓고도 정작 아이들은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급식이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닭 3마리로 국물을 내서 200명한테 배식을 하고 달걀 3개로 국물을 끓여서 93명이 먹기도 했습니다. 이번 명단을 보면 비리 유치원의 이름뿐만 아니라 5,900여 건의 비리 내용도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1,800개 유치원에서 이 정도 비리가 적발이 됐으니까 전국의 사립유치원이 9,000개가 넘는데 전수조사를 한다면 파장이 정말로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정부가 올해 지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사립 유치원들은 집단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유치원 원장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아서 선거로 선출된 해당 지역 교육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까지 쩔쩔맨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사실에 가까운 건가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에 있는 사립유치원의 개수가 9,000개가 넘습니다. 그럼 국회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지역구별로 15개에서 30개 정도의 유치원이 있는 셈입니다. 유치원생이 대부분 100명 안팎씩 있는데요. 한 유치원당 학부모가 그렇게 치면 200명 이상 유권자로 볼 수가 있으니까 많이 잡으면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6,000표 정도가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유치원 원장과 아이를 맡긴 학부모는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유치원 원장의 입김이 지역사회에서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이 요구하면 기초단체장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들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시도교육청과 의뢰 등의 로비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립유치원장들의 민원을 쉽게 뿌리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시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해도 이를 무마해달라는 식의 민원이 교육청 고위직과 국회의원들한테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 유치원 감사를 하는 시민감사관의 증언을 들어보면 유치원 감사를 나가서 비리를 확인하면 10억 원을 주겠다고 회유하기도 하고 소리 안 나는 총으로 쏴버리고 싶다는 협박성 발언을 듣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단을 공개한 박용진 의원도 이달 초에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된 정책 토론회를 열었는데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인 사립유치원장들이 단체로 와서 토론회장을 막아섰기 때문인데요.
집단 행동이 엄청납니다. 이런 등살에 그동안 유치원 관련 법을 개정하려고 했다가 스스로 철회한 의원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지난 2009년 국공립유치원 증설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국회와 지역구 사무실에 사립유치원장들이 항의 방문을 하는 통에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난 화요일 국무회의였었죠. 이낙연 국무총리가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서 강도 높은 대책을 지시를 했습니다. 투명한 회계 집행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이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교육기관의 점검을 내실 있게 해라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런데 현행법상 이런 처벌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런 건가요? 네, 현재 사립유치원에 들어가는 돈이 연간 잡으면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유치원당 5억 원 정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누리과정 예산도 있지만 또 교사처우 개선비, 학급 운영비, 교재비, 또 급식 지원금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데요. 유치원에 지급하는 돈이 지원금과 보조금 두 가지 형태입니다. 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지원금은 횡령으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보조금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에 예산을 줄 때 이런 항목은 지원금으로 쓰고 이런 항목은 보조금으로 써라, 이렇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을 뭉뚱그려서 막 섞어서 쓰고 있어서 이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또 개인적으로 써도 이게 지원금에서 뺏어 썼는지 보조금에서 뺏어 썼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을 개정해서 유치원 지원 예산은 모두 성격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리를 저지른 원장은 당연히 징계를 해야겠죠. 그런데 원장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설립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자가 원장이거나 친인척인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셀프 징계인 셈이고 당연히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고치려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리 유치원이 문 닫고 간판만 바꿔서 달고 다시 문을 여는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 행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부실급식 문제는 유치원은 엄연히 교육부가 관리하는 학교인데도 학교급식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학교급식법을 개정해서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면 관리 감독이 더 튼튼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시도교육청에서는 감사 인원이 너무 모자라서 9천 개나 되는 유치원을 다 들여다볼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나 예산 보강 등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워낙 거세고 또 청와대에도 관련된 국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어떤 대책과 또 처벌 방안을 내놓고 있나요? 네, 이렇게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다 보니까 교육당국도 대책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오는 25일까지 전국 교육청 홈페이지에 2013년부터 17년까지의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 이름이 공개되는 건데요. 설립자나 원장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시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 신고가 들어온 곳, 규모가 크거나 원비가 비싼 곳 등을 상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명단 공개 뒤에 전직 유치원 선생님들의 증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학부모와 교원들의 제보를 접수할 비리 신고센터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뒤 일부 사립 유치원이 폐업이나 집단 휴업을 하겠다고 밝혀서 학부모들이 2차 피해를 겪을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부가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 폐업은 관할 교육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학기 중에 폐원은 불가능합니다. 또 사립유치원 회계 시스템 도입 등 대책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협의를 거쳐서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비리는 국민의 상식에 맞서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그동안 비리 유치원의 사례와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질책을 했는데요. 현재 정부 지원을 받는 국가교육기관 가운데는 회계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게 사립유치원이 거의 유일합니다. 사립유치원들은 지난해에도 국가 지원, 보조금을 국공립유치원만큼 올려달라고 하면서 집단 휴원을 감행하기도 했는데요.
돈을 올려받고는 회계 시스템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런 행태들을 근절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립유치원 국가지원금 비리 사태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나정 시청자 평가원과 YTN 염혜원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지사이언스와 뉴스 출발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2018년. 간직하고 싶은 기억도 있지만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도 있기 마련입니다. 기억은 쉽게 지울 수 없지만 종이에 쓴 낙서나 얼굴에 한 화장, 손톱에 칠한 매니큐어는 지울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YTN DMB의 이지 사이언스는 지난 방송에서 지울 때 필요한 것들을 다뤄봤습니다. 상황극이나 실험을 통해 일상 속의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주는 이지 사이언스는 과학이라는 것이 결코 실험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지우다라는 주제로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냈는지 살펴봤습니다. 언제나 짧은 상황극으로 시작하는 이지 사이언스는 세 진행자 중 한 명인 톡톡 씨가 떠난 상황을 통해 사람의 기억을 지운다는 것을 지우다라는 주제와 연결시켜 자연스러우면서도 공감 가는 시작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운다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우개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지우개 대부분은 플라스틱 지우개입니다. 그런데 고무 지우개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도 가공이 쉬운 플라스틱 지우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탈레이트라는 물질이 첨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프탈레이트는 동물 실험에서 생식기계에 독성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체에도 해로울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프탈레이트가 들어간 지우개에서 환경 호르몬이 과다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지 사이언스를 통해 프탈레이트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지우개가 발명되지 않았을 때는 무엇으로 연필을 지웠을까 하는 궁금증은 조지프 프리스틸리라는 화학자 겸 신학자의 일화를 통해 풀 수 있었습니다. 지우개가 없던 시절에는 식빵으로 글씨를 지웠는데 식빵가루 때문에 불편해하던 차에 우연히 생고무공으로 글씨를 지워보니 잘 지워지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지우개의 기원을 그림 화면으로 구성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이지 사이언스는 지우개가 제2의 연필이라고 할 정도로 지우개를 많이 쓴다는 미술계의 지우개의 사용법을 알아보기 위해 화실로 찾아갔습니다. 종이가 덜 마모되도록 말랑말랑한 지우개를 사용하는 사람, 연필 자국을 깨끗하게 지우기 위해 딱딱한 지우개를 사용하는 사람 등 서로 다른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저 대답만 듣고 지우개 가루를 뭉쳐보는 실험으로 넘어가 조금 의아했습니다. 지우개의 강도나 재질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쓰이는지, 혹은 그림의 종류나 그리기 방법에 따라 지우개가 어떻게 쓰이는지와 같은 간단한 정보라도 정리해줬다면 화실로 간 이유가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우개를 녹였다 다시 굳히면 잘 지워지는지 실험하면서 지우개의 원리를 전한 것은 흥미로우면서 자연스러운 전개였습니다. 특히 지우개를 자를 때 칼 사용을 주의하고 지우개를 녹일 때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시청자들이 혹시 실험을 따라할 때 있을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우개에 이어 화장품을 지우는 클렌저와 매니큐어를 지우는 아세톤에 담긴 과학 원리도 소개됐습니다. 화장품 클렌저에 들어있는 계면 활성제는 친수성과 친유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면서 피부에서 화장품이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매니큐어를 지우는 아세톤 또한 아세톤에 함유된 케톤이라는 성분을 통해 매니큐어의 에나멜, 즉 무극성 물질을 지워낼 수 있다고 합니다. 매니큐어를 지우는 케톤은 물파스에도 포함되어 있어 물파스로도 매니큐어를 지울 수 있다는 재미난 사실을 무름 씨의 실험을 통해 직접 보여줬습니다. 이지 사이언스의 지난 방송은 톡톡 씨에 대한 기억을 지운다는 전체 컨셉 아래 지우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 그 속의 과학 원리를 전한 전체적인 주제 구성이 돋보였습니다. 단풍이 들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가을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산과 들을 찾는 분들도 많지만 더 추워지기 전에 물이 빠진 갯벌에서 불을 밝히며 어패류를 잡는 해루질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아직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루질 명소로 알려진 태안의 야간 해루질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YTN이 전했습니다. 해루질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두운 시간대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어패류를 잡는 전통 어로 방식입니다. 특히 서해안에서 갯벌 체험과 해루질 체험은 빼놓을 수 없는 재미로 여겨집니다. 해루질 명소로 알려진 태안의 바람 아래 해변은 최대 2,000여 명이 모일 정도라고 합니다. 보도에서는 어두워진 갯벌에 고립되거나 안개로 방향을 잃어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태안 안면도의 바람 아래 해변에서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도입부는 해루질이 무엇이며 해루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안군 주민 인터뷰는 사리떼는 물살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물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심한 바다의 환경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도에서는 실제로 최근 5년간 태안 일대에서 해루질 중 41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67명이 조난되고 3명이 숨졌다는 데이터를 소개하며 해루질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지는 시각이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해양 생물이 더 많이 나타나는 다음 달까지는 해루질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환경당국은 저녁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12시간 출입 통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시기가 되면 몸도 마음도 들떠있기 쉽습니다. 뉴스에서도 명소를 찾은 사람들의 들뜬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곳곳에 사고 위험을 발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알리는 것 또한 이 시기에 뉴스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YTN은 야간 해루질 통제 소식을 전하며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루질을 할 때의 유의사항들을 함께 전해 사람들이 하는 생태 체험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면 더욱 풍성한 뉴스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YTN 뉴스 가운데 야영 중 사망한 고인의 유품을 허락 없이 촬영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것과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자막을 교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먼저 지난 16일 야영 질식주의보, 환기가 유일한 예방이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야영객이 텐트에서 온수 매트를 사용하다가 질식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가 발생한 텐트 내부를 지나치게 자세히 보여주고 고인의 유품을 유족 허락 없이 노출시킨 장면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15일 유치원 비리 관련 국감 난타전 보도에서 좌측 상단 자막이 내용과 맞지 않았다는 시청자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비리 관련 국정감사를 보도한 후 방송된 뉴스는 자막 내용과 관련이 없는데 자막을 바꾸지 않아 아쉬웠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충웅 경남대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짜뉴스 규제 논란, 판별, 근절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과 관련해 최충훈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로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짜뉴스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사회 공동체 파괴범이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처벌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가짜뉴스는 철저히 건절돼야 마땅하지만 자칫 언론의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적인 기능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전 국민이 뉴스 생산자이며 가짜뉴스 판별 또 처벌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처벌 규제 위주로 강화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건절 대책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우선 현행법 내에서 규제할 것이며 자율 규제를 원활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라는 말이 포괄적이어서 자칫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는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악의적으로 조작한 뉴스입니다. 개인의 의견 침해와 사회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 통합을 분열시키는 악의 요소입니다. 특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례는 철저히 건절돼야 합니다. 그동안 주로 포털, 인터넷, 블로그 등이 주요 유통 창구였습니다만 요즘은 SNS, 유튜브, 개인 방송, 모바일 채팅 앱 등으로 다양해져 가짜뉴스 형태도 진화되고 있습니다. 사진과 영상을 교묘하게 합성시켜 급속도로 전파되므로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주 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교란하는 허위 조작 정보는 고소 고발 없이도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짜 뉴스가 워낙 포괄적이고 개념 자체가 애매하므로 허위 조작 정보라고 표현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에는 다양한 의견 표명이나 실수로 인한 오보와 근거가 있는 의혹 제기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와는 상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 발상지로 비판을 받아온 IT 기업들은 가짜뉴스를 걸러내고 차단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효성은 없습니다. 또한 글로벌 미디어를 국내에서 규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SNS 등 해당 미디어들이 우선 자체적으로 걸러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당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각 언론사와 관련 매체들의 공동 노력이 절실합니다. 정보를 소비하는 시민 역시 비판적인 수용 자세로 의심스러운 뉴스는 진위 여부를 따져보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몇 가지 기준은 우선 뉴스 출처, 기사 작성자를 확인하고
취재원의 실명과 언론사 명칭이 생략된 기사는 우선 의심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론이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나열하거나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된 경우는 추가 검색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뉴스를 소비하는 시민들은 국민 주권이 정당하게 행사되기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곧바로 신속히 신고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네, 최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